이 최후의 저작이 나온 후에 저네보와 베르사유에서 나 같은 괴물을 살려두는 데 대하여 놀랐던 모양이다. 저네버시의 국회 소위원회는 프랑스 변리공사의 조종을 받고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내 저작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그 속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명칭과 함께 소위원회는 나의 저서는 사형 집행인에 의하여 불태워 버릴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 선언하고 거기에 덧붙여 어릿광대 같은 기지를 부려 그 책에 대해 변명한다는 것은 아니 그것을 기재하는 것만도 명예를 훼손할 뿐이라고 쓰고 있었다. 이 기묘한 문장을 가능하면 여기 베껴두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누군가 독자의 한 사람이 진실과 공정에 대한 열의에 불타 산에서의 편지의 전문을 읽어보아 주기를 열망한다. 저자를 박해하려고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모욕을 다 가한 자라도 그 후에 이 저작 속에서 넘쳐 흐르는 극기적인 절도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저작에는 탄핵이란 것은 없었으므로 그것에 반박할 수는 없는 일이며 또 그 정당한 논거는 반박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점에도 반박할 수는 없고 해서 그들은 결국 격분한 나머지 반박조차 할 마음이 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겨낼 수 없는 논정을 탄핵이라고 간주했다면 그들이 몹시 탄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은 사실이다. 국회 소위원회에 대한 항의파들은 이 추악한 선고에 대해 불복을 하기는커녕 이 선언이 자기네들을 이끄는 방침에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방패로 삼으려고 비밀히 해온 산에서의 편지를 과시하려 하기는커녕 비굴하게도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자기네들이 간청에 의해 쓴 이 저술의 경의를 표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멋대로 거기서 그들의 논거를 끄집어내었고 이 저작의 말미에 있는 충고를 올바르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과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귀절을 인용도 하지 않았고 책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의무를 나에게 지웠다. 나는 그것을 완수했다. 나는 어디까지나 고국과 그들 당파를 위해 힘썼던 것이다. 그들의 분쟁에 있어서는 나 개인의 이해는 무시하고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게끔 그들에게 부탁했다. 그들은 말한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그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에게 화해를 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이 고집을 세우면 반드시 프랑스 척에게 탄압되고 만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과연 공격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말할 형편이 못 된다. 산에서의 편지가 너샤텔에 끼친 영향은 처음엔 아주 조용했다. 나는 그 책 한 권을 몽몰랭 씨에게 보냈다.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었고 읽은 뒤에 아무런 의의도 말하지 않았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그는 건강이 회복되자 몸소 나를 찾아왔으나 별로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풍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책을 태워버렸다는 소문이었다. 흥분의 중심은 저네브에서, 베른너에서, 그리고 어쩌면 베르사유에서 이었고는 느샤텔, 특히 발드트라베르로 옮겨왔는데 여기서는 목사단이 표면상의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하 공작으로 민중들을 선동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산 적이 있는 모든 고장에서 그러했듯이 나는 그 나라에서도 민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 틀림없었고 또 사랑을 받았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보태주었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도와주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봉사를 거절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과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친하게 지냈었고 시기를 받을 만한 모든 차별은 가능한 한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호의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선동을 받는 민중은 점차 나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킬 정도까지 기세를 올려 백주에 공공연히 시골이나 길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모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내게 가장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녀석들이 가장 악랄하게 되었다. 현재 내게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감히 표면에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다른 녀석들을 선동시켜 내게 은혜를 입고 있는 비굴감을 그런 식으로 안갚음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몽멀랭은 아무것도 못 본 채 했고 자신은 아직 표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찬식의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내게로 찾아와서 거기 참석하는 것은 삼가 주었으면 하고 권했다. 그는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고 장담했다. 내게는 이런 인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부플레로 부인의 편지를 상기시켰다. 내가 성찬식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대관절 누구에게 어떤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로서는 그러한 양보는 비열한 행위로 생각되었고 한편 또 민중에게 불신자라는 새로운 구실을 주고 싶지도 않았으므로 나는 목사의 청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는 내가 틀림없이 후회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 불만스런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 혼자의 권리로서는 성찬식을 금지할 수 없었다. 그러자면 나에게 성찬식을 허락해 준 장로회의의 결재가 필요하므로 거기서 아무 말도 없는 한 나는 상관할 것이 없이 대담하게 거리로 나가도 거절당할 염려는 없었다. 몽몰랭은 나의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하여 나를 장로회의로 소환할 사명과 만일 내가 거절할 경우 나를 파문시킬 것을 목사단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 파문 역시 장로회의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로라는 이름으로 이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은 의장으로 그들의 목사를 모시고 있고 그에 의해 지도되고 있었으므로 자연 그와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주로
아직도 시골 사람들이 목사만큼 잘할 수 없는 신학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그러했다. 그래서 나는 소환을 받고 출두할 각오를 했다. 만일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어서 나의 입이 펜처럼 가볍게 움직여준다면 나로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이며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서 얼마나 손쉽게 6명의 농민들 가운데서 이 가련한 목사를 쩔쩔매게 했을까. 신교 교회의 성직자들은 지배 욕에 사로잡혀 종교 개혁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잠자코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리석게도 시비를 걸고 있는 산에서의 편지 첫 부분을 풀이해 주면 된다. 본문은 다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부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나는 수세로 몰리고 있을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그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혹은 먼저 방어할 수 없게 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었다. 무지하고 경솔한 그 대먹자는 목사단은 그들 스스로 내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무찌를 수 있도록 내가 바라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나를 서게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곤란한 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임기응변으로 사상과 표현과 말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항상 정신을 긴장시키고 계속 냉정하게 한순간이라도 당황해서는 안 되었다.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재주가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